중국이 태극기로 뒤덮였습니다. 한국 대통령 뒤로 200명이 따라 들어왔죠. 삼성, 현대, SK, LG. 중국 네티즌들은 경악했어요. 경제판 어벤져스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5,000명 만찬장에서 꺼내진 한 단어. 병난도 정신. 중국 웨이보 실시간 1위. 일본은 통곡했습니다. 1000년 전 항구 이름이 왜 동북아를 뒤흔들었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베이징에서 단 4글자가 동북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병난도 정신. 붉은 깃발이 펄럭여야 할 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환호하고 일본이 통곡하는 광경. 저는 25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 런던 정치경제대 교수입니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흘러갔죠. 저는 생각했어요. 평범한 외교 행사겠지.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 그동안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민대회당 근처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호 인력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취재진 카메라가 수십 대 늘어서 있었죠. 각국 언론사 로고가 보였어요. BBC, CNN, 알자지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뭔가 다르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이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광장은 뜨거웠죠. 수십 개의 태극기가 붉은 광장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에 이렇게 많은 한국 국기가 걸린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제 옆에 선중국인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톰슨 교수, 저것 좀 보세요. 시 주석이 직접 나왔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죠. 중국 최고 지도자가 공항도 아닌 인민대회당 영접대에 직접 나선 건 1978년 이래 처음이었으니까요. 10년 전 저는 베이징에서 다른 정상회담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총리 방중이었죠. 그때는 부주석이 영접했어요. 주석은 회의실에서만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시진핑이 직접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두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죠.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중국 50년 관계의 새로운 장. 저는 그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대통령 뒤로 한국 경제인 200명이 줄지어 입국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보였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두고 말했습니다. 경제판 어벤져스가 왔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일본 언론을 검색했어요. 요미우리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상케이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고 있다. 일본의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었어요. 자신들이 주도하던 동북아 삼각 구조에서 한국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저녁 만찬장은 더 놀라웠습니다. 5,000명 규모의 연회장이었죠. 붉은 카펫 위로 각국 대사들과 기업인들이 입장했어요. 저도 국제정치학자 자격으로 초청받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프랑스 대사가 앉았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규모는 미국 대통령 방중 때나 보던 건데. 독일 외교관도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야. 각국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진핑 주석이 예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한국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병난도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흔들렸어요. 5,000명의 손뼉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난도?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외교관이 물었어요. 톰슨 교수, 벽난도가 뭔가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분명 무게가 있었어요. 박수가 끝나고 만찬이 이어졌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중국 SNS를 확인했습니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해시태그 벽난도 정신. 중국 네티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왔죠. 1000년 전 고려가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지켜낸 현실주의 외교의 원조다. 좋아요가 10만 개를 넘었어요. 벽난도는 동북아의 두바이였다. 리트윗이 5만 개였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외교 무기로 만들었다. 이 댓글에는 20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죠.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벽난도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주의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죠.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대통령님, 이번 외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어요. 벽난도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단내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베이징은 열광했고 일본은 통곡했죠. 만찬장에서 만난 중국 경제학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적 우월감보다 한국의 실용적 지혜에 감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속 비난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 동맹을 배신하는 행위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어요. 붉은 네온사인 사이로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벽난도. 왜 그 단어가 이토록 세계를 흔드는가? 정확히 무엇이기에 중국이 열광하고 일본이 두려워하는가?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역사를 알고 움직이는 나라는 무섭다.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벽난도.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야겠다고. 1000년 전 고려가 무엇을 했기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학자로서의 의무였죠. 2장.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책장에서 먼지 쌓인 논문들을 꺼냈어요. 동아시아 무역사, 고려사, 송사. 오래된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였죠. 저는 벽난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발견했어요. 벽난도, 고려수도, 개성 인근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 11세기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벽난도의 정확한 위치는 개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예성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였죠.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번성했습니다. 가장 전성기는 11세기에서 12세기였어요. 저는 입항 기록을 찾았습니다. 송나라 상인이 가장 많았어요. 해마다 수백 척의 배가 왔습니다. 요나라 상인도 육로와 해로로 왔죠. 금나라가 요를 멸망시킨 후에도 무역은 계속됐어요. 일본 상인도 정기적으로 입항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라비아 상인의 기록도 있었어요.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역 품목이 흥미로웠어요. 송나라는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서적도 많았죠. 약재와 도자기도 실어왔어요. 고려는 청자를 수출했습니다. 인삼도 인기 품목이었어요. 고려 종이는 최고급으로 평가받았죠. 금속 활자도 수출됐습니다. 벽난도의 규모도 놀라웠어요. 동시 정박 가능한 선박이 100척이 넘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죠. 당시 동북아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거란 쪽에 요나라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송나라, 동쪽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그 한가운데 끼어 있었죠. 전쟁과 평화가 끊임없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려는 전쟁 중에도 벽난도 항구를 닫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무역을 멈추지 않았다니? 이건 단순한 상업 활동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송사 기록을 펼쳤죠.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다. 80만 대군이었습니다. 고려는 항전했어요. 서희라는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란 진영에 들어가 단판을 지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고려는 강동육주를 얻어냈습니다. 전쟁으로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협상으로 땅을 얻은 겁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송나라 상인들은 벽난도에 계속 왔어요. 거란과 싸우면서도 송나라와는 무역했던 겁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문화를 교류하고 요나라와 무역하고 금나라와 협상했다. 투트랙이 아니었어요. 트리플 트랙이었죠. 세 개의 강대국을 상대로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송나라와는 예술과 학문을 나눴어요. 고려 청자가 송나라로 수출됐습니다. 송나라 비단과 약재가 벽난도를 통해 들어왔죠. 요나라와는 실리를 챙겼어요. 은화와 모피가 거래됐습니다. 전쟁은 전쟁, 장사는 장사였던 겁니다. 금나라와는 외교 협상을 이어갔어요. 예의는 지키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죠. 고려의 벽난도, 전략 안보와 경제의 완벽한 분리. 11세기 고려가 이미 현실주의 외교의 교과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2019년 몽골이 침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간 전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벽난도는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몽골과 싸우면서도 송나라와의 무역은 계속됐죠. 저는 이 기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고려는 무력 저항과 경제 교류를 동시에 했어요. 이건 현대 국제정치 용어로 하면 멀티트랙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아라비아 상인의 기록이었습니다. 벽난도에는 온 세상의 상인이 모인다. 송나라 상인, 일본 상인, 아라비아 상인. 모두가 벽난도로 모였죠. 당시 세계 3대 무역항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동북아의 두바이였던 겁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1000년 전 고려가 이미 국제 허브 국가였다니. 고려 금속활자 기록도 찾았습니다. 송나라보다 앞선 기술이었어요. 고려 종이도 최고급으로 평가받았죠. 이건 단순한 무역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교류하는 문명의 교차로였어요. 저는 학자로서 분석했습니다. 투트랙이 아니라 멀티트랙이었다. 1000년 전 동아시아가 이미 현실주의의 실험장이었다. 고려는 그 실험에서 성공한 나라였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벽난도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고려는 갈등 속에서도 벽난도를 닫지 않았다. 안보 위협이 있어도 경제는 멈추지 않았다. 이념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바로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었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 투트랙 모델은 1000년 전 고려의 전략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겁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존, 자네 고려사 아나? 그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고려? 저는 설명했죠. 베이징에서 목격한 광경을 이해하려면 1000년 전으로 가야 해. 그는 웃었어요. 톰슨, 자네 한국에 빠진 거 아냐?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현실주의에 빠진 거야. 한국이 그걸 실행하고 있을 뿐이지.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송사에 기록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는 예의는 지키되 상업은 끊지 않았다.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외교적 체면은 유지하되 경제적 실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한국이 베이징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외교관들이 이미 현실주의자였다니. 미어스하이머나 키신저보다 1000년이나 앞섰어요. 중국이 지금 벽난도 정신을 언급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들도 깨달은 겁니다. 한국의 역사가 자신들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고려는 이미 현실주의자였다. 한국은 지금 1000년 전 외교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창밖으로 런던의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1000년 전 벽난도의 항구로 가득했죠. 그곳에서 배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흥정하고 외교관들이 담판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한국은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역사를 무기로 만들었죠. 3장. 런던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미어스하이머의 책을 다시 펼쳤어요.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25년간 이 책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베이징에서 목격한 광경이 자꾸 떠올랐죠. 미어스하이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국제사회에 도덕은 없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한다. 공세적 현실주의의 핵심이었어요. 이 이론에는 5가지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다. 둘째, 모든 국가는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 셋째, 국가는 다른 국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 넷째, 생존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다. 다섯째, 국가는 전략적으로 사고한다. 저는 학생들에게 수백 번 가르쳤던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교과서를 현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념보다 실리, 감정보다 계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정확히 그 논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 외교는 어땠나?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2017년이었죠. 당시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즉각적이었어요. 한한령이 내려졌죠.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죠. 당시 제가 분석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9조 원으로 추산됐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속수무책이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 논문을 썼었죠. 한국 외교의 딜레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딜레마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자료를 뒤적였죠. 지난 10년간 한국의 외교 기록이 나왔습니다. 친미 대반중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었어요. 감정적 선택이 많았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중무역 적자 6년 연속, 기술 의존도 급등,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목격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이념의 틀을 벗어던졌어요.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찾아봤어요. 작년 인터뷰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죠. 막을 수 없다면 이용하라. 이건 미어스하이머가 쓴 문장 같았어요. 또 다른 발언도 찾았습니다. 일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까지 함께 가라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어요. 동맹이나 우정이 아니라 국익이 기준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정치의 정글에서 포식자로 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 지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세계 6위 군사력, 정확히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 6위였어요. 7위 수출국,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9위 GDP, 1조 7천억 달러 규모였죠. 품목별로 보면 더 놀라웠어요. 반도체 수출은 세계 2위, 자동차 수출은 5위, 조선은 1위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중견강국으로 진화했다. OECD 평가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 무역개발회의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이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찾았습니다. 올해 1월호였어요.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선택이 아시아 질서를 결정한다. 미국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과거엔 미국이나 중국의 선택이 아시아를 결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키신저의 회고록을 꺼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죠.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악마와도 춤을 춘다. 냉혹한 현실주의의 정수였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한국이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과도 춤추고 중국과도 춤추고. 하지만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죠. 저는 학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국제정치를 배울 때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현실주의는 냉정하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다. 그때는 이론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을 보니 이해가 됐어요.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길이었죠.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 이익의 설계자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과거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선택하고 있었죠. 그것도 자신의 조건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정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다고. 미어스하이머의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고. 창밖으로 런던의 석양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죠. 4장. 워싱턴 DC에 도착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국방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펜타곤 근처 회의실이었죠. 미국 국방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육군 중장이 앉아 있었어요. 세미나 주제는 동북아 안보 체계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죠. 한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삼성계급장을 단 공군 중장이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갈 때가 아닐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그런 말을 할 리 없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였으니까요. 제 옆에 중장이 속삭였습니다. 톰슨 교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이 검증됐습니까? 공군 중장이 답했어요. 작년 연합훈련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지휘 통제 능력은 우리와 동등했어요.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해군 제독이 덧붙였죠. 한국의 AI 통합 전투 체계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장교들이 한국군을 이렇게 평가한다니.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 공군 중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군님, 방금 발언이 진심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군의 능력을 보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우리 없이도 충분합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한국의 군사력 현황이 나왔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형 5세대 전투기였어요.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도 있었죠. 현무 1, 2, 3, 4.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천궁방공 체계까지. 3축 체계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통계가 더 놀라웠어요. 세계 8위였죠. 하지만 구체적 계약 내역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계약. 1000대 규모였어요. 역대 최대 전차 수출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따낸 계약이었죠. K9 자주포도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700문이었어요. K9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습니다. 호주에도 무기를 팔았어요. AS-21 레드백 장갑차. 500대 규모였죠. 계약 금액만 15조 원이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완전히 미국에 의존했죠.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서서히 독립적 작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였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진화한 겁니다. 저는 CNN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기사였죠. 한국이 동맹 구조를 재정의했다.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2025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따랐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작년 국회 연설이 있었어요. 동맹은 함께 가는 것이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또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되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었어요.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합참 자료를 찾았습니다. 오플랜 K. 한국군 독자 작전 계획이었어요. 현재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나와 있었죠. 과거엔 미국 주도의 작전 계획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어요. 한국은 보호국에서 협력국으로, 그리고 이제 경쟁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국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대국이 아니라 경쟁국. 같은 편이지만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저는 확신했어요. 동맹은 수평이 되고 있다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보호국에서 파트너, 국가로 완전 전환.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로 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한국은 이제 협상하고, 선택하고, 주도하는 주권 국가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5장. 런던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노트북을 켰어요. 일본의 도발 발언을 돌려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를 시정해야 합니다. 순간 일본 국회 안이 박수로 가득 찼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됐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였죠. 당시 일본은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대사를 소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은 달랐어요. 중립 입장을 유지했죠. 한일 양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고립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전 세계 언론은 이 장면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BBC, CNN. 모두가 속보로 띄웠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국제 여론은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불과 3시간 만에 공식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한 문장이었죠.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더 놀라웠어요. 일본 대사를 즉시 초치합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대응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SNS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 발표. 국제 여론전을 즉각 시작한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2시간 만에 열렸어요. 각국 특파원들이 몰려들었죠.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가 놀라웠어요. 과거엔 항해 성명 하나 내는데도 며칠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실시간 대응이었어요. 저는 일본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떴죠. 한국의 강경 대응, 예상보다 빠르다. 요미우리는 더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한국이 외교 카드를 즉각 꺼내들었다. 일본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날 일어났어요.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원고를 펼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의 발언은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칭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6년 2월 3일. 이 날짜는 기억해야 했죠. 동북아 세력 판도가 바뀌는 신호였으니까요. 과거엔 중국이 방관했지만 지금은 한국 편을 들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일본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가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중국이 한국 편을 들었다. 상케이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죠.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용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중국은 이제 한국을 경제 파트너가 아닌 균형의 축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일본 여론조사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외교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커졌다. 61%가 동의했습니다. 일본 국민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국제 언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BBC가 먼저 보도했어요.
한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 CNN은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입장 표명은 이례적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는 의미다. 로이터도 주목했죠. 동북아 세력 균형 변화의 신호. 저는 10년 전 제가 쓴 논문을 꺼냈습니다. 독도 분쟁의 국제 정치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죠. 지금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BBC 월드 기사도 떴어요. 올해 2월 기사였죠. 한국은 동북아의 외교 허브로 부상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엔 한일 갈등이 국제적 이슈였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새로운 질서의 변수가 됐다. 저는 전율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독도 이슈 봤나? 중국의 반응이 놀랍네. 그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톰슨, 나도 봤어.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야. 세력 균형의 재편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강하지만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미국과도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만찬장을 떠올렸어요. 시진핑이 벽난도 정신을 언급했을 때의 표정. 그건 존경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더 명확해졌죠. 중국은 한국의 역사적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오만했고 한국은 냉정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을 선택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했죠. 6장.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벽난도에 사로잡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쌓였어요. 고려사, 송사, 동북아 무역사. 하지만 책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관이 3층에 있었어요. 첫 번째 유리 케이스에 고려 청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1000년 전 그릇이었죠. 푸른빛이 아름다웠어요.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 12세기. 벽난도를 통해 송나라로 수출됐다. 저는 그 문구를 응시했습니다. 벽난도. 이 작은 그릇 하나가 1000년 전 국제무역의 증거였어요. 다음 케이스로 이동했습니다. 고려 금속활자가 전시돼 있었어요. 직지심체요절. 1377년 제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자세히 읽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기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8년이나 앞섰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고려불교 조각상도 있었어요. 정교한 세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물 하나하나를 천천히 봤습니다. 이 작은 유물들이 1000년 전 고려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기술력, 예술성, 국제적 네트워크. 모든 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 학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대 역사학과 김민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벽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시죠. 사흘 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김민중 교수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톰슨 교수님.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베이징에서 벽난도 정신이 언급됐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김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993년, 고려는 거란에 침입을 받았습니다. 80만 대군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희라는 외교관이 있었어요. 그는 혼자 거란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적진 한가운데서 단판을 지었어요. 고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거란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고려는 강동육주를 얻었어요. 강동육주. 전쟁으로 빼앗긴 게 아니라 협상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김 교수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벽난도 유적지 사진이 떴죠. 예성강 하구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벽난도는 닿지 않았어요. 송나라 상인들은 계속 고려해 왔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려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다룰 줄 알았습니다. 거란과는 싸우되 송나라와는 교역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투트랙의 원조였어요. 28년 뒤 여몽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을 싸웠지만 무역은 계속됐어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이군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게 바로 벽난도 정신입니다. 저는 송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고려는 예의는 지키되 상업은 끊지 않았다.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벽난도입니다. 11세기 당시 세계 3대 무역항 중 하나였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강가였지만 1000년 전엔 달랐을 겁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상인들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철학이었죠. 화상 통화를 끝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베이징 회담 결과도 찾아봤어요.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가 14개였습니다. 규모는 78조 원이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8조.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양해각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AI 분야가 첫 번째였어요.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결합하는 구조였죠. 수소 에너지 협력이 20조 원. 한국의 수소차 기술과 중국의 인프라가 만나는 겁니다. 배터리 기술 협력이 15조 원.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기타 첨단 분야가 15조 원. 모두 합쳐 78조 원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의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이 중국 시장을 선점했다. 기사는 날카로웠어요. 일본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은 중국 첨단 산업 시장을 장악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수출액이 나와 있었어요. 2025년 통계였죠. 일본과 대만 합계를 추월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치였어요. K방산도 급성장했습니다. K에너지, K항공.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였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를 펼쳤습니다. 표지 기사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동북아의 실리 외교 모델 국가.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 고려가 벽난도로 실리를 지켰듯 현대 한국은 외교의 바다 위에서 자유를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지 진화할 뿐이죠.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상인의 나라. 현대 한국 전략가의 나라. 진화였어요. 같은 DNA지만 더 발전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한국이 보여준 교훈이 명확했어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무기다. 김민중 교수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역사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냈어요. 톰슨 교수님,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잊지 않았을 뿐.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달았죠. 창밖으로 런던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고려 청자가 떠올랐어요. 1000년을 건너온 그 푸른빛. 그게 지금 한국 외교의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라고. 7장. 런던 연구실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저는 과거 자료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기록이 나왔죠.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가혹했어요. 금리 인상, 재벌 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당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경제 주권 상실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도 떠올랐죠. 광우병 위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협상력이 약했어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죠.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왜 저렇게 약한가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논문을 썼었습니다. 한국 외교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선택권이 없다.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즉각적이었어요. 한한령, 롯데마트 철수, 관광객 급감. 경제적 손실이 9조 원을 넘었죠. 하지만 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죠. 당시 한국은 요청하고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약소국의 언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외교부 성명들을 분석했어요. 톤이 바뀌어 있었죠. 상호 이익이 분명해야 협력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이건 요청이 아니라 협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핵심 기술력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통계부터 봤어요. 작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이 60%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장악했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60%였죠. 이건 독과점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었어요. 조선 산업도 놀라웠습니다. LNG 운반선 점유율이 95%였어요. 거의 독점이었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은 1위였어요. 유럽 선사들이 모두 한국 조선소에 주문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40%를 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을 나눠 가졌죠.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썼습니다. BMW, 폴크스바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국 반도체 산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작년 발표된 자료였죠.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 없이는 미국 방위 산업이 마비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마비된다. 이건 의존을 넘어선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중국 산업통상부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작년 말 발표된 문서였어요. 한국의 수소 및 배터리 기술 협력은 필수다. 필수. 중국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도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해양 프로젝트 지연. 3대 강국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 여론조사를 찾았어요. 퓨 리서치 센터 작년 조사였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 한국이 1위였어요. 신뢰도 점수가 72%였습니다. 중국은 45%, 일본은 68%였죠. 5년 전 조사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15%포인트 상승했어요. 일본은 7%포인트 하락했죠. 응답 국가는 20개국이었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선진국이었어요. 이들이 한국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겁니다. 저는 동료 교수들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연구실에 5명이 모였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갑의 외교를 하고 있을까요? 한 교수가 반문했어요. 톰슨, 아직 한국은 미국에 의존적이잖아. 전자권도 없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세요. 미국 방위 산업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마비됩니다. 다른 교수가 거들었죠. 그래도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수예요. 일본은 조선 기술이 필요하고요. 한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어요. 작년 신년사였죠.
한국의 외교는 애원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국익이 없으면 미소도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국익이 없으면 미소도 없다. 냉정한 계산이었죠. 저는 키신저의 회고록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악마와도 춤을 춘다. 냉혹한 현실주의의 정수였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한국이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정치의 정글에서 포식자로 변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과거 지켜주세요. 현재 조건을 제시하세요.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동북아로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과거엔 애원하던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제 갑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8장. 저는 연구실 벽에 동북아 지도를 걸어두었습니다. 25년간 이 지도를 보며 강의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았어요. 미국, 중국, 일본. 과거엔 이 3국이 동북아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작은 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한국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신문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작년 G20 정상회담 자료를 꺼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렸던 회의였어요. 의제 목록을 펼쳤죠. 세션 3. 한국의 투트랙 외교 모델 연구.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G20가 한국을 연구한다니. 이건 상징적인 변화였어요. 회의록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발언했더군요. 한국 모델을 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거들었어요. 중남미도 한국의 균형 외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한국의 접근법은 혁신적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한국형 중재 모델을 향후 국제분쟁 해결에 참고 사례로 삼는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온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작년 말에 받은 편지였죠. 톰슨 교수님, 국제정치학 교재 개정판에 K-디플로머시 챕터를 추가하려 합니다. K-디플로머시. 한국형 외교가 학술 용어가 되고 있었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LSE 등 주요 대학에서 이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작년 가을부터 미국과 유럽 대학들이 한국 외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제게도 강의 요청이 왔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였습니다. 한국 외교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며 학생들이 던질 질문을 예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나요? 제 답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작년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한국 외교 전략 연구팀 구성 계획이었죠. 팀원이 15명이었습니다. 외교관, 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모두 한국 전문가들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 작년 사설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과거엔 일본이 한국에게 가르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작년 도쿄 싱크탱크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한국 외교의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로 강연해달라고요. 저는 도쿄에 갔었죠. 강연장에 일본 학자들이 100여 명 모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자가 물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념에 갇혔습니다. 한국은 실리를 선택했고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를 펼쳤습니다. 표지 기사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외교의 교과서.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로 움직인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린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강대국들이 기다린다.
과거엔 상상도 못할 표현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외교는 현실주의의 모범. 기사는 미어스하이머의 이론을 언급하며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이론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이론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벽에 걸린 동부가 지도가 보였어요. 한국 위에 그린 빨간 동그라미. 그게 이제는 작아 보였습니다. 더 크게 그려야 할 것 같았죠. 저는 25년 교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국제정치를 가르칠 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였어요. 강의 교재에도 한두 페이지만 할애됐죠. 분단국가, 미국의 동맹,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독립된 챕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K 디플로머시.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 있었죠. 저는 베이징 만찬장을 떠올렸습니다. 시진핑이 병난도 정신을 언급했을 때 5천 명의 박수 소리. 그 순간이 시작이었어요. 1000년 전 고려의 지혜가 현대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난도. 그 작은 항구에서 시작된 정신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한국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지켜보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눈치 보는 나라가 되었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1000년 전 병난도의 상인들이 거친 파도를 읽었듯 오늘의 한국은 국제정치의 파도를 읽고 있다. 저는 학자로서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의 진짜 힘을.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 명확했어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무기다. 진리주의는 냉정하지만 효과적이다. 균형 외교는 가능하다.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심은 이미 이동했다는 것.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완성됐어요. 병난도 정신은 죽지 않았다. 1000년을 건너와 지금 깃발로 펄럭이고 있다. 그 문장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역사를 아는 나라는 강하다고. 그 역사를 무기로 만드는 나라는 더 강하다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상인들이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듯 오늘의 대한민국도 국제정치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내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지금 한국 외교의 힘이 되었습니다. 병난도 정신은 결국 이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당당하게 균형을 잡는 것.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